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크게 입은 상처는 내 일상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간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처, 또 상처를 치유하는 법,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도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겠죠. 우리를 행복과 좀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실 얘기 나눌 분 오늘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속과 그리고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나님부터. 안녕하세요. 박윤자 보나입니다. 보나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요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의사이자 문요한 마음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문요한입니다. 네, 소장님 감사하고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친구이신. 네, 반갑습니다. 내생의 모든 것 이형진 가브리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또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치유받는 방법, 치유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내가 생각하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의 범주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데 센터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상처의 범주로 말씀을 드리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원하고 또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상처가 클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인관계 때문에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위기라는 말이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할 부분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들으라고 저는 친구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예.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지금 이 고통이 새삼스럽게 지금 온 것은 이것을 당신이 마주할 힘이 생겼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성장이 아니면 행복이 당신 삶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메시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되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 저는 상처는 타잔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잔이요? 네, 제 어릴 때 타잔 보면 아 하면서 나가잖아요. 예. 근데 병원에 한번 갔더니 어느 정도 아프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 좀 된다 그랬더니 그럼 조금 아프신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 아냐 이렇게 가느냐 그거 합하면 타잔 아니겠어요. 네. 하니까 그러니까 아야 하는 게 상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네요. 예, 일단 아프면은 아야 소리가 나오는 게 네, 당연한 네. 걸 테니까요. 예, 아 하면 또 해야죠. 우리 예,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앞에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고통과 상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다른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물죠. 근데 아물지 않는 고통이 있죠. 그게 저는 이제 상처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라는 건 어떤 그런 지속성 그리고 어떤 깊이에 있어 좀 다르죠. 고통과. 다시 말하면 끝나지 않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현재의 시간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적 과거 이렇게 시간의 흐름 자체가 좀 뒤엉켜 있는 이런 상태. 그다음에 이제 깊이에서도 다르죠. 좀 더 고통이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 아픔이라고 한다면 상처라는 것은 심층부까지 무너뜨리는 붕괴되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고 삶의 의미 이런 이제 의미 체계들이 다 붕괴되는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심층적이고 그리고 또 지속적인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고통과 비교를 하면서 그 지속되는 시간과 그리고 깊이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효한 소장님은 이 걷기를 중심으로 치유 걷기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이 상담자들이 좀 위로받고 치유받는 경험을 실제로 하셨었죠.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저는 사실은 뭐 내담자와 같이 이제 치유도 하지만 또 상담가들을 또 치유하는 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상담가를. 예. 왜냐면 상담가들도 이제 번아웃에 빠지고 어떤 그런 이제 상담 자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또 겪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담가들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또 이렇게 걷기 상담을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도까지는 이제 실내에서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좀 상담을 좀 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번아웃이 왔었어요. 제 스스로 너무 이제 마음만 중요하게 여겼고 몸의 중요성들을 너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오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병원을 정리를 하고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색한 끝에 저는 이제 걷기, 그다음에 캠핑 이런 이제 자연 속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몸과 자연의 중요성들을 많이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담을 이렇게 야외에서 걸으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걷기 상담하면요. 굉장히 실내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내담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로 만났지만 1대1로 이제 걷기 상담을 하는데 두 사람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굉장히 큰 치유적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또 이런 느낌들 그리고 그게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도 자연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기 쉬운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종종 하는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네, 센터장님. 상처받기 쉬운 기질이나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말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가 타인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면이 손상이 되고 그 존재감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주의가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삶의 중심이 타인한테 두다 보니까 타인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타인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처가 받았을 때 그 상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시선을 나한테 두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런 의문을 한 번씩 가져봐요. 신은 상처를 받을까? 신은 상처를 받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닐까? 약한 존재가 받는 것이 상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랬을 경우에 상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작은 돌을 가지고 이제 황소 엉덩이를 이렇게 던지면 황소가 상처를 받을까? 그냥 이 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나비 날개를 이렇게 던지면 날개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분명히 그 취약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저희 형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무슨 상처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누구 없어? 없어요. 저 혼자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예민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내가 취약하다고 믿고 있는데 또 예민하다. 이런 삼박자가 갖춰지면 마치 나비 날개처럼 돼서 작은 말에도 작은 자극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먼저 태도라고 그런다면 나는 과연 나비과인가 황소과인가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똑같이 그 이태원을 경험을 했는데 누구는 괜찮은데 나는 약해서라는 그러한 죄책감 이러한 것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성향도 있을 수 있고 특이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특이성에 초점을 안 맞추고 싶은, 왜냐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서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은 와서 제가 약해서 제가 예민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어쩌면 저는 그러니까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해내자라는 거, 이러한 마음이 더 앞서서. 그럴 때 보다 공감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통받는 존재라는 어떤 그런 보편성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해자성이죠. 가해자성. 네, 우리는 이제 피해자성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굉장히 상처 주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기 쉬운 존재라는 것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요, 한 번씩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누가 떠오르세요?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반대로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줬다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작은 상처는 줬겠지만 뭐 내가 누군가한테 뭐 큰 상처를 줬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이제 카톨릭 안에서는 피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성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신부님 강의를 들은 후에 십자가에 앉아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그 누군가를 막 탓해요. 나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쟤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탓하다가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결국 나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은 내 탓이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결국은 어떤 상처들, 모든 상처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상처들은 자가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종교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가 치유가 되는, 또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선생님 말씀 들은 거 잠깐 들었습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사람은 왜 그 남이 상처 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좀 둔감할까, 또 약하게 생각할까? 그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심리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작게 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뭐 2대8 가르마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2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지만 8은 의도가 없는데 상처를 주는 경우가 8이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도로에서 그 유턴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유턴하는 구간인데 맞은편에 개인 택시 기사님이 손톱을 이렇게 만지면서 한가롭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유턴을 그게 막고 있으면 이 트럭이나 긴 차들은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럭이 5번을 계속 틀면서 계속 빵빵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택시 기사님을 바라봤더니 너무나 한가롭게 밖에 무슨 클락션이 이렇게 울려 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무지에 의한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개구리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 8 정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예민하게 다 알아챈다면 과연 나의 자존감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다 없앤다기보다는 이 비율을 좀 줄이는 것. 이렇게 내가 상처 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아는 방법은 관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피정 가서 과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무심코 했던 행동이 그 사람도 또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숙고해 보는 거, 사색해 보고 관찰하는 것. 그것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상처 준 것들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지혜가 아닌가 싶네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한테 고통이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마치면 혹시 제가 했던 말이 소장님한테 상처 준 건 없기를 합니다. 미리 사고. 같은 맥락으로 저도 미리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나 상처를 드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사과를 드리면서 가톨릭 안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안에서 내 탓이요 운동이란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 탓이요가 아니라 제 탓이요. 저 사람 탓이요가 자꾸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세 분 모두 다 이 심리 상담 또 아니면 정신 건강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만큼 상담 안에서 대화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셨을 거거든요. 그 치유됐던 그 감동의 순간들을 좀 나눠주셔도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소장님부터 해주실까요? 참 어떤 분들은 그 치유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고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치유를 해도 그 응어리들이 이제 다 풀리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 한 번에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정말 마술처럼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들 마음이라는 게 결국 그 마음을 누군가 정말 진정으로 이해해 준다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 그 응어리진 어떤 그런 상처들도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밑에 있는 남동생, 이 딸이 첫째고 둘째가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이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좀 더 잘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편애를 좀 했는데 이제 위에 딸은 이제 편애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절대 편애한 게 아니라 얘가 약하니까 좀 더 관심을 이렇게 보내줬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이제 딸이 엄마랑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고등학생 딸이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엄마랑 한마디도 안 해서 엄마 너무 힘들어서 이제 딸이랑 같이 왔는데 그 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너가 참 힘들었겠구나. 내가 네 마음 참 몰라줬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다 이렇게 아물 거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엄마랑 또 따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중에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따님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이제 딸의 마음, 네 마음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좀 더 진정으로 이해해 주면서 그날 한 번 세션으로 그런 갈등들이 좀 풀렸던 경험들이 떠오르네요. 그렇군요.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말.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괜찮다라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괜찮다라는 말을 되게 입버릇처럼 했다가 제 선배가 그래도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말을 듣고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막 눈물을 흘렸던 저도 그렇게 치유받고 좀 많이 극복을 했던 때가 떠오르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게 앞을 못 보셨죠. 제가 그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앞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더듬더듬 하셔서 강의실을 가셔서 강의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조교니까 물어보죠. 선생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애들이 말이야 하도 떠들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유학할 때 말이지 어코디언을 내가 연주했는데 룸메이트가 그러더라고. 너 깡통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깡통을 한번 준비해 볼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면서 배웠죠. 우리가 장애를 극복했다. 또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내가 있는 현실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상처에서 치유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내 장애를 가지고 농담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난 것은 못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사실은 긍정이자 상처를 벗어나는 첫 단추가 아닐까, 그런 걸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죠. 네, 그렇군요. 내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네. 그게 시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자신과의 화해를 먼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크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경우에 그 상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평생을 그 상처를 토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상처만 있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측면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측면을 가지고서 이 상처만 부여잡고 산 자신에 대해서 화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은 50대, 60대 때 오시거든요. 그때서 오시는데 이제 그럼 평생을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셨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외면했던 자신을 실제로 어떤 분은 내가 그때 나를 죽였네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나를 죽이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얘를 죽인 상태에서 살고 있어서 내 안의 분노와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네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아픈 상처와도 화해를 시키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그 깊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돌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되게 이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오늘 세 분 얘기 들으면서 피정 온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 또 이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건 저의 경험 또 아마 많은 카톨릭 신자들의 경험일 텐데 센터장님 이게 고해할 때 꼭 그런 기분이에요. 이 막 자기 혼자서 그 고해소 들어가기 전에 막 줄을 막 기다리면서 막 혼자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거는 뺄까, 요거는 고해를 할까 말까, 이건 다음번에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딱 들어가면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를 시작하잖아요. 싹 없어지고 저도 모르게 막 술술술술 막 이제 맞아요.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보석으로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떤 새로운 자기 자신이 약간 좀 씻겨진 듯한 또 화해가 된 듯한,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런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에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한테 괜찮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고해의 시간이 아니었나,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해를 통해서 내 상처와 화해하고 내 마음에 대해서 상처를 다독거림으로써 나는 이전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이제 부정적인 것, 없애야 되는 것,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한다면 이 상처야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이게 맺힐 때는 정말 오래 걸리지만 쑥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성장통이 곧 상처이기도 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부님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고해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곳이지 상담소 아니에요. 상담 전문가한테 가서 하세요. 막 이제 이런 말씀도. 상담 분노관리연구소, 전상록연구소, 전체 보호심리상담센터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말 속에 이제 치유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이 왜 상처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건 사실 억압이거든요. 네. 내가 이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이해받을 수 없고 그냥 나 혼자 그 고통 속에 남겨져 있다는 이 느낌,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는 느낌이 사실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게 상담일 수도 있지만 네. 꼭 상담만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걸 춤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글로서 풀어낼 수도 있고요. 또 고해성사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억압이 어떤 상처를 만든다면 어떤 치유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굉장히 그 초점을 둬서 세계적인 연구가 텍사스 대학에 있는 페니 베이커라는 교수가 연구했는데 털어놓는 사람과 털어놓지 않는 사람의 건강을 비교를 했더니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아우슈비츠에서 그 참혹했던 경험을 전혀 말하지 않는 그룹과 이것을 만날 때마다 아우슈비츠를 이야기하는 그룹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더니 성인병, 암 이런 것에 있어서 10배 이상 털어놓은 사람들이 약하더라. 그래서 말로 표현을 하든 글을 쓰든 기도를 하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페니 베이커 교수의 그 진단은 억압하고 비밀을 간직하는 사람이 병이 많다. 털어놓아야 산다 하는 걸로 뭐 책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 있기도 하죠. 네. 지금 세 분이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지를 쭉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의 말 또는 내가 처했던 그 어려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걸 넘어서 나와의 화해,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화해를 넘어가는 그 치유, 또 필요하다는 말씀, 결국 표현해라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문효한 소장님이 했던 말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이 또 될 수 있잖아요. 큰 상처를 입고 우울해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도 참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가족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큰 고통을 입으면 그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의 일부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내 고통처럼 느껴져서 뭔가를 어떻게든 이렇게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역효과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고통을 마주하는 나조차도 덩달아 힘들기 때문에 조바심을 이제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의 그 고통이 빨리 벗어나도록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바꿔주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충고나 조언들을 하기 좀 쉽겠죠. 맞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운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밖에 나와봐. 이렇게 세상 밝고 좋아. 같이 운동하러 가자. 뭐 같이 걷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 어떤 치유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런 귀 기울여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옆에 내가 있어 주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들이 힘들 때 내가 그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옆에 있어주는 거, 이게 참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서는데 조금 더 템포 조절을 좀 한다면 먼저 좀 공감한다는 거, 이걸 좀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너를 위해서라는 것이 굉장히 해로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For you, for you.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with you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너와 함께라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엠마누엘 수녀님이시라고 한 100세가 넘으신 수녀님이 평생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사셨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for you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윗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주는 것. 예, 동정인데 with you라는 것을 내가 100년 동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함께 be with me, stay with me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냥 함께 with you, 함께 있어주는 것만, 그래서 섣부른 충고들을 좀 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가족한테는 자꾸 조바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의도적으로라도 관찰해서 조금 천천히 그 고통 이게 일반인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일반인들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을 꼭 만나는 게 나는 가장 좋다고 그리고 또 봐요. 일반인이라고 또 너무 일반으로 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영진 가브리엘님 같은 분이 있다면 나는 기다리기 힘들다 하면은 그때 이제 센터를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막 들고. 반성을 하는 게 이제 아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만해. 뭐 지나간 거 어떻게 하라고 그만해. 혹은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빨리 이 아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나랑 그냥 막 즐겁게 이렇게 막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아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바심. 그거를 그렇죠. 조바심.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예. 안 하니까 더 힘들어요. 아, 아 힘들어. 지금 맞은편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담할 때 가족이 같이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를 되게 물으시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럼 저는 그냥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이 친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저의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관계성을 막지 않고 관계성도 열어주면서 그 대신 상처에 너무나 빠르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막고 그것은 제가 할 테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관계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상처 치유는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꽁꽁 이렇게 그것을 숨겨놓으신 아주 외로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저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분의 마음이 열렸다 싶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젠 혼자 계시게 안 할게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저도 그 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 무조건 이 말은 좋은 말이야 해서 처음부터 하면은 이 사람은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분의 템포에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제 템포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템포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이분의 템포에 맞춰서 가면서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리고 아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자유로움도 일어나고요. 자기 삶을 새롭게 다시 살아요. 그래서 부부가 있을 때는 신혼부부가 되고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삶도 또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외상후에는 장애만 있는 게 아니다. 외상후에는 성장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저희가 같이 기억했으면 그리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받았던 상처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이 사회 안에서 삶에서 크게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지만 4월 16일이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10월 26일이 그렇고요. 세월호 때 그 이후에도 한창 계속 노란 리본을 달고 저도 진행을 하고 마음 아파했었는데 마음 아파하는 걸 넘어서 이제 막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함께 공감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안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할 법하니까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그런 상처를 안 당할 수 있어 하는 기제를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 사람들은 뭐 그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가장 큰 상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태도는 나도 어디서나 언제든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형 참사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나도 언제든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사회적인 참사 같은 것은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성숙한 자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계적 조류가 한 10여 년 전부터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였지만 요즘은 PTG, 그로스가 들어가서 외상 후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란 듯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왔다 싶은 생각이 아까 걷기 뭐 자연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PTG가 잘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래요. 하나는 털어놓기. 털어넣어서 내 상처를 통찰하기. 이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지지해주는 사람. 이 두 가지, 사회적 지지 두 가지가 합쳐질 때 PTG가 이루어진다.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그 이태원 그 참사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들도 스스로를 이렇게 좀 보면서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또 얼마나 이게 아픈지를 좀 들여다보고 털어놓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 이게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거대한 PTG,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말씀 들으시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회를 그냥 한 사람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를 자꾸 이제 고립되고 개별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란 것도 하나의 또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나타나는 그런 병리 현상들이 어떤 집단적인 트라우마나 사회적 트라우마에서도 고스란히 이제 반복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억압하고 뭐 해리가 일어나고 뭐 투사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라우마에 개인적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사회 역시도 당연히 그런 병리적인 방어 기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 치유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현이 중요한 건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그 유족들의 어떤 그 아픔들, 네. 이 부분들이 좀 더 표현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좀 더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사실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좀 잘 마련되지 않았던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뭐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고통이나 어떤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본인들, 그러니까 희생자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좀 마음으로 깊이 이것을 진실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정말 모두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에 대한 시선도 좀 바꾸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가다 사고를 당하는 거나 낚시를 가다 사고를 당하는 거나 남미 축제도 갈 수 있고요. 유럽 축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문제의 본질은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거지. 이 개인적인 누가 어떤 곳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이 잘 형성되고 그 사회 안전망이 잘 지켜지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저희들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깨어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깨어 있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것을 마음 깊이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희생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곳에 갈 거예요.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회 안전망이 이것이 무너졌던 것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깨어있지 못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픔이고 또한 치유하는 과정에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회 안에서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사회 하나 자체를 사람으로 보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말에 더해서 문제의 본질을 진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참사 현장 근처에서 사시는 우리 이영진 가브리엘님은 피부로 느끼셨던 게 있었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날 당일날에 평소에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다녔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태원 거기 사고 난 그 현장에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 앞에를 일부러 돌아가요. 거기 앞에 못 지나가게 그럼 했어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고 난 장소에서 불과 한 50m, 70m가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던, 장사를 했던 거기 너무나 잘 아는 지역이라 예. 지금도 돌아가요. 운전을 거기를 큰 길을 못 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옛날 이제 그 세월호 때도 너무 이제 화가 막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SNS에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요. 지금도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국민은 암 진단, 뭐 대장암 진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막 하라고 막 이제 검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국민공단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그 의견을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가서 좀 마음 편히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어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지를 좀 속 시원히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세월호 때는 그 가족들이나 생존자들한테 그런 지원이 간 거로 알아요. 이번에도 아마 우리 국가에서 또 그런 지원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번만 상담 받으면 다 끝나, 괜찮아.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지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 기도해주고, 그죠? 신앙인들은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적 세금을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는 가끔 택시를 타면 이 기사님들이 철학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기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반성도 빨리 하지만 까먹는 거는 더 빨리 합니다. 이렇게. 이 쉬운 말인데 너무 철학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반성도 금방 우리 뭐 잘못해서 누구 처벌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끌어오르지만 한 1, 2년 지나면 세월호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였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개인 차원에서 사회와 국가 차원까지 외양간을 정말 이번에는 단단히 제대로 고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의식 개조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아까 해요. 우리가 네. 개인적인 상처도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회도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사회를 치유하는 거는 더 많은 애정과 오랜 시간과 노력에 또 국가 차원의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치유라는 게 사실 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치유된다는 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예. 거죠. 그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하나의 일부로서 이렇게 잘
통합이 되어지는 게 사실 치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트라우마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잊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잘 기억하는 거, 잘 우리 사회 안에 통합시켜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기념관 사실 이런 부분도 꽤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꼼꼼히 그 과정들을 다 얘기하고 여기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다 거기다 제시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과정이다. 제대로 고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외양간을 고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어떤 복지나 그리고 도움들, 지원들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 순간에도 상처받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센터장님부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일단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자세를 먼저 좀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준다고 해서 제가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저를 잘 돌보고 있고 제가 저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상처가 있다 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내가 평생 품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운명, 숙명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합시켜 가면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을 좀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잘 가꾸라고요. 자기 삶을 잘 가꾸는 것이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봉사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삶을 잘 가꾸는 거, 건강하게 이것을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기를 먼저 돌보고 존중하고 가꾸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러면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설사 상처가 있다 해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평화방송국으로 하루에 12만 대 차가 지나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광고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국민들한테 힘이 되는 말을 좀 써달라라고 제가 제의를 받고 그때 이런 문구를 썼어요. 너니까 견딘 거야. 우리니까 해내는 거야. 이렇게 썼는데 저는 너 우리를 다 나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니까 견디는 거야. 나니까 해내는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신과의사를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신과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통이 커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라고 느끼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자기 자신을 더욱더 더 비난하고 혐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 능력이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이제 자기 돌봄 클럽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클럽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제 자기 연민, 자기 친절 연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혐오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이 되어 왔는데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연민의 대상으로 좀 더 바라보고 내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길러내도록 이런 이제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랑 함께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자기 연민의 마음 가졌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만을 자꾸 이렇게 지우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 되지 않거든요.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밝음을 좀 더 키워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력의 기쁨, 자력의 행복이 있다면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치유라는 걸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이제 전문화가 돼서 자꾸 이제 외부로 다른 사람에게만 치유를 받으러 가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됐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런 다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치유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어떤 자력의 행복, 자력의 기쁨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한지를 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또 치유력이 되고 그게 굉장히 또 자기다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요.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살아낸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예.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을 해내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상처만 볼 게 아니라 소장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 긍정적인 측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잠재 능력을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면서 치유해가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이 전하는 격려의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니까 견딘 거야 라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조금 더 격려하면서 그렇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격려하면서 오늘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